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내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럽다기보단 살면서 처음 맛보는 이 씁쓸함이 어디라도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20살간 넘어서 시집와 남편이랑 좌판부터 깔았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허리가 끊어질 듯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보니 팔뚝에는 알통이 박히고 다리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거칠게 박혔고 틈이 갈라져 물이라도 들어가면 얼마나 따가운지요. 그래도 매일 주머니에 손 넣었다 뺐다 하며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장사를 해서 집 한 채 마련했고 작게나마 상가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시장 친구의 소개로 땅도 하나 투자해 두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제 손주들한테라도 남길 씨앗이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100원, 1000원 깎이며 번 돈으로 만든 것들이라 더 소중했습니다. 밤에 통장 정리하며 찍힌 숫자를 볼 때면 허리는 휘어도 가슴은 조금 펴졌습니다. 그래, 나는 내 손으로 이만큼은 만들었다.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명수는 내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고생한 만큼 잘 키우고 싶어 없는 살림에도 학원 보내고 옷도 신경 써서 입혔습니다. 명수도 나름 열심히 살더니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세상 살기 팍팍해서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며느리 서진이랑 손주까지 데리고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몇 달만 있다가 다시 자리 잡아 나가겠다 했지만 속으로는 그게 언제가 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허리 휘도록 일해 모은 집이 이런 날 쓰라고 있는 거지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며느리 서진이는 결혼 전에는 참 싹싹하고 야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명수 잘 챙길게요. 두 손 꼭 잡으며 그렇게 말할 땐 내 눈시울이 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란 게 참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나자 며느리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말투에도 어쩐지 얇은 칼날 같은 게 스며 있었고 웃음에도 비웃음이 어렴풋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 그걸 못 본 척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밥상머리에 셋이 앉았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 아들 그릇에 푹 떠주며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깍두기 더 먹어라. 오늘 사과 넣어서 담갔다. 서진이가 싱긋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꼭 어디가 삐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숟가락을 들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친정에서 새 부지 또 샀대요. 건물 올릴 거라나 봐요. 아, 저희야 그냥 혜택만 누리면 되죠 뭐하.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밥만 퍼먹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푹푹 떠서 입에 넣으면서도 제 눈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말. 저희야 그냥 혜택만 누리면 되죠 뭐. 그게 어찌나 사람 속을 뒤집던지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물잔을 괜히 집어들었다가 그것마저 바르르 흔들려서 탁 내려놓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잘난 집이면 못하러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있나. 내 재산도 시장 바닥에서 피땀으로 만든 건데 저 애들은 그걸 그저 당연히 누리려 드는구나. 그게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누웠는데 눈이 좀처럼 감기질 않았습니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희야 그냥 혜택만 누리면 되죠 뭐하. 그 소리가 자꾸만 조롱처럼 들려서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서진이가 친구들을 집에 불렀습니다. 낯익은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터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칼날에 사과 껍질이 길게 매달리다가 스르르 끊기는 소리가 마음까지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들렸습니다. 서진이가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요? 모 시장에서 평생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이런 데 하나 사놓으신 거 보면 악착같이 살으셨나 봐요.
그 말투가 너무 가볍게 흘러나와서 순간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과를 내려다보니 껍질 및 하얀 속이 괜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아직 좀 도와주시죠? 이런 집이면 어머님도 알뜰하게 사셨나 보다. 그때 서진이는 조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얇고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도와주긴요. 이제는 다 예전 방식이죠. 시장에서 돈 모으시던 그 세대니까. 저희 친정처럼 투자 돌리고 사업 키우는 집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시장에서 피땀 흘려 모은 게 저 애들 눈에는 그렇게 뒤처져 보이는 건가. 속에서 뭔가가 훅 끌어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 애들은 또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서진 씨는 친정이 탄탄하니까 부럽다. 요즘같이 불안할 때는 든든한 게 최고지. 그러자 서진이가 고개를 조금 젖히더니 작게 한숨을 섞어 웃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땅도 계속 돌리시고 공사도 늘리시고. 솔직히 친정 아니었으면 이렇게 여유롭게 못 살죠. 저는 과일을 접시에 담으면서 손끝이 조금씩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접시를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을 때도 혹여 접시가 내 속마음까지 내팽개칠까 싶어 살살 놓았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과일을 하나씩 집어먹었습니다. 서진 씨는 좋겠다. 시댁도 집 있고 친정도 사업 크게 하고. 걱정이 없겠어. 그 말에 서진이는 별 대꾸 없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얄미웠습니다. 마치 당연하지 않냐는 표정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와 물을 마셨습니다. 찬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는데도 가슴은 계속 뜨거웠습니다. 그래, 그렇게 잘난 친정은 뭘 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사나. 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되뇌었지만 목구멍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꾹 참았습니다. 조금 있다 친구들이 신발을 신고 나가며 웃음소리를 또 터뜨렸습니다. 서진 씨 다음에 집 놀러 오면 또 얘기해요. 친정 얘기 더 해줘. 완전 재밌어. 그래요. 요즘 누가 시장 같은 데서 그렇게 돈 모아요? 다 서진 씨 친정처럼 굴려야지. 그 소리가 현관 문 닫히는 순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귀를 막듯 두 손을 가만히 귀 옆에 댔습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어서 잠시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릴 때 서진이가 식탁 위를 물티슈로 슥슥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좀 시끄러웠죠?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다들 사업하는 집 딸들이라 얘기하다 보면 커지더라고요. 저는 국을 끓이다 말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대답을 꺼내면 목소리가 떨릴까봐 입을 다문 채로 국을 또 휘저었습니다. 그 쇠 숟가락이 냄비에 닿는 소리가 덜컹거렸습니다. 밤에 방에 들어와 누웠는데 서진이 목소리가 자꾸 귀에서 웅웅 울렸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시장에서 평생 일하신 분이에요. 저희 친정처럼 투자 돌리고 키우는 집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말이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들어 마음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결국 그날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틈만 나면 친정 자랑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소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땅 담보로 또 융자내서 새 공장 지으신대요. 요즘은 그렇게 돌려야 돈이 되지 누가 묵혀두고만 살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귀가 순간적으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허공에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또 싱긋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시죠? 괜히 낡은 건물 갖고 계시지 마세요. 요즘 같은 땐 대출도 더 받아서 키우셔야 돼요. 그냥 묵혀두면 손해라니까요. 그 말투가 어쩐지 한없이 부드러운데도 속은 뻔히 보였습니다. 당신은 늙어서 돈 굴릴 줄도 모르는 구식이라는 그 표정. 괜히 뒷덜미가 서늘해져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도 며느리는 며칠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이번에 외국 바이어랑 계약을 하나 더 했대요. 아버지가 그런 건 발이 넓으셔서 잘 잡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웃음 뒤로 흘리는 그 시선이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보셨죠, 어머니?
친정이 이만큼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따로 입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다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택배를 받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친정에서 보낸 거예요. 요즘 저희 아버지 공장도 바쁘고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쓸 틈도 없으신데 그래도 저 주려고 챙기셨나 봐요. 참 고맙죠. 그러면서 상자를 부엌에 올려놓고 제 눈치를 슬쩍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에 혼자 방에 앉아 있다가 불 꺼진 창문을 보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저 애가 저렇게 친정 자랑만 하고 그 집이 그렇게 잘났으면 왜 내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고 있나?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몇 번이나 되뇌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괜한 시샘을 하나 싶어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며느리인데 잘 되면 좋지. 잘 나가면 손주들한테도 좋은 거지. 그렇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밤만 되면 속이 뒤집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을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도 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금방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이번에 또 대출 하나 더 받았대요. 땅 더 잡아서 새 공장 올리신다고. 그래야 요즘 같은 때 불안하지 않대요. 그게 사업하는 사람이죠. 그 소리가 가볍게 흘러나왔는데 마치 제 머리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찬물 같았습니다.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대출이란 것도 무서워서 못했는데 시장통에서 번 돈으로 조금씩 사서 모으고 그냥 묵혀둔 게 전부인데 그 속생각이 서러워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괜히 저릿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또 싱긋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괜히 그 상가나 땅 그냥 두지 마세요. 저희 친정처럼 굴려보시라니까요. 돈이 돈을 벌어야지 가만 놔두면 다 손해예요. 그 말이 참 살갑게 들리는 척했지만 저는 속을 훤히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이 애가 결국 내 나이든 손을 보면서 이렇게 고생만 한 주제에 돈도 제대로 못 굴린 사람이라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다 물이 팔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소매 속으로 스며들어 팔꿈치까지 젖는 그 느낌이 묘하게 서러웠습니다. 서진이가 거실에서 웃으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땅 잡으신 거 진짜 잘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묵혀두시는데 저는 친정에서 다 배우잖아요. 저도 나중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잠깐 싱크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묵히기만 했지. 내가 보기에 나는 얼마나 우습겠니? 손에 들었던 그릇을 놓고 한참 동안 물만 틀어놓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늘 거래하던 가게 몇 군데를 돌며 시금치랑 두부, 멸치를 샀습니다. 익숙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음이 잠시 편해졌습니다. 여기서는 괜히 기가 죽을 일도 누가 웃음 뒤로 뼈 있는 소리를 던질 일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30년 지기 친구 경숙이를 만났습니다. 경숙이는 예전부터 저랑 같이 시장에서 손가락 갈라지도록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장사 접고 노점 몇 군데 관리하면서 살았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밝았습니다. 야 정자야. 경숙이가 손짓을 해서 다가갔습니다. 너 땅 하나 사놨던 거 그 동네 맞지? 거기 이번에 뭔 일 났다더라. 저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 경숙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귀에 바짝 대고 말했습니다. 그 동네 근처에 누가 금매로 땅 내놨대. 이자 감당 못해서라나 뭐라나. 근데 그거 잡으면 나중에 건물 짓겠다는 사람들 줄 선단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거 보러 다닌대. 그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랑하던 그 동네. 서진이가 며칠 전부터 친정 얘기하며 계속 꺼냈던 바로 그 지역 이름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가만히 있자 혹시. 마음이 스르르 복잡해지면서 속이 바짝 졸아들었습니다. 경숙이는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야 너도 알지? 옛날엔 내가 더 귀신 같았잖아. 그런 거 냄새 맡으면 절대 안 놓쳤지.
이번에도 잘 굴려봐라.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나도 이제 다 늙어서 그런 촉 같은 거 다 무뎌졌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을 다 보고 시장길을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괜히 빨라졌습니다. 마치 뭐라도 확인하러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길에 스쳐가는 건물 간판들이 전부 흐릿하게 보였고 머릿속에는 며느리 목소리만 또렷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친정에서 이번에 땅 담보로 공장 하나 더 올린대요. 앞으로 그쪽 다 개발되면 더 뛰겠죠? 그 웃음소리가 괜히 또 귀에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밥을 지으면서도 솥뚜껑을 열어 쌀이 보글보글 끓는 걸 바라보면서도 자꾸만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애가 왜 그렇게 친정 얘기만 하고 또 왜 그 동네 얘기를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을까? 설마 저 땅하고도 엮인 게 있나?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곧 꿀꺽 삼켰습니다. 괜히 내 앞에서 또 티내면 스스로 속 좁은 늙은이 같아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았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또 그저 싱긋 웃으며 국을 조금 떠서 먹더니 별말 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머릿속에는 시장에서 들은 얘기만 끝도 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잠이 더 안 왔습니다. 몸을 돌려 눕고 또 반대쪽으로 눕고 그러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경숙이가 한 말이 자꾸만 머리를 찔렀습니다. 그거 잡으면 나중에 건물 지으려는 사람 줄 선단다. 그러면서 며느리 목소리가 이어져 들렸습니다. 요즘은 가만히 묵혀두면 다 손해예요. 돌려야 해요. 굴려야 돈이 돼요. 가슴이 바짝 마르면서 뭔가 결심 같은 게 조용히 뭉쳤습니다. 내가 지금껏 내 손으로 만든 게 얼만데. 이대로 허무하게 흘려보낼 순 없지.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장사할 때 쓰던 공책들을 뒤적였습니다. 낡은 공책에 적힌 땅 주소며 계약 날짜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숫자들이 마치 그때의 제 마음처럼 또렷했습니다. 그 종이를 가만히 쓸어보다가 손가락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피로 모은 거니까. 이제라도 내가 더 잘 챙겨야겠다. 조용히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야 겨우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을 감아도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또 한숨 없이 새벽을 맞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류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서류철을 열어보니 거기엔 제가 가진 땅 등기며 거래 내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또박또박 인쇄된 제 이름과 주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맞아. 이건 내 손으로 만든 거야. 내가 시장에서 박스를 날리며 번 돈, 그걸로 샀던 땅이야. 그러다 그 옆 필지가 문득 눈에 걸렸습니다. 며칠 전 경숙이가 한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 동네 근처 땅 금매로 나왔대. 잡으면 나중에 줄 선단다.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친정에서 움직이는 동네도 저기였지 혹시 저것도 엮인 건 아닌가. 속이 복잡하게 얽혔지만 마냥 앉아서 짐작만 할 일은 아니라 싶었습니다. 다음 날 장 보러 나온 김해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시장 골목을 벗어나 길을 건너니 유리벽에 빨간 글씨로 금매, 상가부지가 잔뜩 붙은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공인중개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투자용 땅이요? 상가요? 저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랑 바로 옆에 필지 나왔다고 해서요. 혹시 무슨 사정인지 아세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이거요. 얼마 전에 급하게 나왔어요. 그쪽 주인이 대출 이자 막히면서 경매 들어가기 직전에 정리하려고 내놨거든요. 솔직히 요즘 투자자들이 물색 많이 해요. 주변이 개발 호재가 계속 걸려 있어서.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 안에 쥔 봉투 끝이 살짝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 땅 제가 사면 바로 넘어오겠어요?
제가 묻자 직원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바로 계약하시면 등기도 금방 넘어와요. 어머니처럼 이미 인근에 땅 가진 분들은 더 유리하죠. 묶어서 나중에 건물 올리시거나 팔 때도 훨씬 쳐주거든요. 그 설명을 듣는 내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결국 저 며느리 친정이 저걸 잡으려다 못 잡은 건 아닐까, 아니면 아직도 노리고 있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스쳤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방끈을 쥔 손이 저릿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간판들이 전부 흐릿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그래. 내 땅 옆에 들어올 거면 차라리 내가 가져야지. 평생 장사만 하며 내 손으로 모은 돈인데. 괜히 헛되게 묵히지 말고 이럴 때 한 번 더 움직이는 거지. 가만히 그렇게 마음을 굳히는데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 일 없던 척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으로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주 옷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푸고 밥을 올렸습니다. 속은 온통 부동산 사무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겉으론 한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앉아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대충 땅값이며 계약금, 세금 등을 계산해 봤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숫자를 눌러 쓰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눌린 것처럼 묘하게 아릿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피로 모은 거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더 챙겨야지. 괜히 나중에 며느리나 친정이 어쩌니 저쩌니 소리 듣기 전에 내가 내 손으로 딱 해두자. 조용히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직원은 저를 보자 반갑게 일어나 서류를 챙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도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계약합시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목이 살짝 갈라지듯 떨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심호흡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이에 번지는 빨간 인주가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서류를 챙겨 나올 때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세게 불어 치마자락을 흔들었지만 가슴 안쪽은 오히려 조금 든든했습니다. 이제야 좀 내 할 일 다 한 것 같다. 조용히 그렇게 속으로만 중얼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손주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밝게 웃으며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고 묻길래 저는 태연히 시장에 좀 다녀왔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래간만에 머리를 베고 눕자마자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푹 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는 듯 지나가던 동네가 이상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평소 알고 지내던 상인들이 하나같이 수군거렸습니다. 거기 공사 들어간다던 그 부지 결국 대출 연장 거절당했다더라. 그래서 급히 자금 돌린다면서 담보 잡았던 땅이 경매로 넘어간대. 그 소리가 제 귀에 또렷이 꽂혔습니다. 저거 며느리 친정에서 하려던 그 일 아닌가.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하며 자꾸만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국그릇에 된장을 풀다가 멍하니 거품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집에서 마루를 쓸고 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쪽에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붙들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어떡해요? 그 땅 위에 건물 올려야 그 돈 다 갚는다면서요. 이제 다 막히면 어떡해요?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숨죽여 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멈춘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빗자루 자루를 쥔 손가락이 미끄러질 만큼 촉촉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자루만 들고 마당 구석으로 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저 땅 이미 내 이름으로 넘어왔는데. 저녁이 되자 아들은 멀뚱히 밥만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흘끗 바라보는 눈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 기대 서는데 숨이 이상하게 가빠졌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아직도 축축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걸 보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였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그때 움직이길 정말 잘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동네에선 더 노골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시장 친구 경숙이가 일부러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정자야, 너 그 땅 붙들고 있길 정말 잘했다. 거기 이번에 다 넘어가서 몇 집은 큰돈 묶였다던데 너까지 거기 걸렸으면 진짜 피 봤을 거야. 저는 웃음이 나올 듯 말 듯 묘한 기분으로 그래 하고 짧게 받았습니다. 속에서는 쿵 하고 뭔가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붙잡고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흐느끼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그거 아니면 진짜 답 없잖아요. 그 말이 바늘처럼 귓속에 찔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로 나와 TV를 틀었습니다. 뉴스 앵커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리모컨을 2번이나 꾹 눌러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러고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 울던 목소리만 계속해서 재생됐습니다. 결국 저 애들 친정도 무리하다가 저렇게 된 거지. 속으로만 조용히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손바닥이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억세게 잡힌 이 손. 이 손으로 시장에서 사과 상자며 무박스를 나르며 벌어 모은 돈으로 산 그 땅. 결국 내 손이 다시 한번 우리 식구를 살린 셈이었습니다. 그러자 묘하게 서글프면서도 이상하게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서류함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등기에 선명하게 박힌 제 이름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볼펜으로 그 위를 덧그리듯 몇 번이고 짚었습니다. 결국 내가 내 손으로 다 한 거네. 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중얼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손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이번에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떨리는 손을 보며 그래, 이 손이 다 해냈어. 마음속에 조용히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자꾸 눈치를 봤습니다. 식탁을 차릴 때도 괜히 제 눈치를 살피며 웃더니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머니, 오늘 저녁 국물 진짜 맛있었어요. 하고 멀뚱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입가만 웃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방 문을 두드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김장할 때요. 저희 친정 엄마 좀 데려와도 될까요? 요즘 많이 기운이 없으셔서 같이 하면 어머니도 덜 힘드시잖아요. 저는 잠깐 뜸을 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순간 스르르 풀렸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낯빛이 예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김치통이며 절구를 꺼내놓고 김장을 준비하는데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몇 번을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허리가 요즘 따라 잘 안 펴지네. 그 말에 며느리가 괜히 웃으며 엄마 조금만 앉아 있어. 내가 할게. 하고 배추를 옮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절구를 찌우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괜히 손에 쥔 절구 공이를 조금 더 세게 눌렀습니다. 김장을 거의 다 담글 즈음 저는 일부러 가볍게 꺼낸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참 저도 몰랐는데요. 우리 땅 바로 옆이 경매로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버렸지 뭡니까? 땅이라는 게 팔릴 때 잡아야지요. 지나가면 후회만 남잖아요. 그 순간 며느리 친정 어머니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고춧가루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그릇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표정이 어쩐지 순간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도 허리를 펴다 말고 저를 흘끗 쳐다봤다가 금세 시선을 떨궜습니다. 김치 속을 버무리던 손에 묻은 양념이 괜히 부자연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절구를 한 번 더 찧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오래 굴러 먹다 보니 귀가 먼저 알아듣더라고요. 어디가 살고 어디가 죽는지. 그때 잡을 건 그냥 잡아야지요. 그 말을 하고 절구공이를 내려놓았을 때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살짝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양념을 뒤적였습니다. 그날 김장을 다 끝내고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갈 채비를 하며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살짝 흔들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문간에 서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네 어머니, 김치 맛있게 드세요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멀리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치덕치덕 양념 묻은 손을 씻으며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빨리 끝났네요. 하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참 힘없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들어가니 김장 냄새가 옷에 밴 게 코끝에 스쳤습니다. 서랍을 열어 서류철을 다시 꺼냈습니다. 등기에 또렷이 찍힌 제 이름을 조용히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건 내 손으로 확실히 해뒀다. 그걸로 됐다. 조용히 그렇게 되뇌는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라리면서도 이상하게 숨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며느리가 유난히 숟가락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푸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며느리가 몇 번이나 제 눈치를 보며 입술을 조금씩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그 땅 혹시... 목소리가 너무 낮아 처음엔 잘 안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한숨을 작게 내쉬고 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이번에 다시 사업 일으키실 수 있게 좀 저희가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테니 잠시 담보만 잡으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떨궜습니다. 저는 입가만 살짝 움직이며 낮게 물었습니다. 너 그랬지. 우리 친정이 더 잘 살아서 어머니 덕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자랑했잖니.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러냐? 그 말을 내뱉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조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가 희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작게 중얼였습니다. 그땐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잠시 눈길을 식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된장국 표면에 기름방울이 둥둥 떠 있는 게 묘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렇게 모르는 거다. 그래서 괜히 남 깔보는 말은 안 하고 사는 거다. 그 말에 며느리 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왜 허리 펴지도 못하고 살았는지 아니? 내 사람 지키려고 그랬던 거다. 내가 이제 와서 그 땅을 담보로 쓰게 해달라고. 미안하지만 그건 못 해주겠다.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 젓가락을 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등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게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밥을 한술 더 뜨고 국을 조금 마셨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아주 조그맣게 은졸이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자도 다 쳐서 드릴 거예요, 어머니. 저는 숟가락을 놓고 다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자? 그걸 내가 왜 받니? 나는 내 손주들 먹일 밥 한 술, 학비 한 푼 그 생각뿐이다. 내 거는 내 손으로 지켜야지. 그리고 내 친정은 내가 알아서 해라.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입가가 조금 떨리더니 금방 눈가까지 시뻘개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허리를 조금 굽히더니 고개를 더 깊숙이 떨궜습니다. 저는 그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밥상머리에서 며느리가 끝내 숟가락을 다시 들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물소리만 작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은 밥을 몇 술 더 뜨며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속이 조금 놓이네. 그리고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 한참 동안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그래도 창문 너머로 달빛이 살짝 비쳐 들어오는데 그게 묘하게 시리면서도 속이 조금은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싹둑 잘랐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어머니 정말 잠시만 담보 잡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자도 더 드릴게요. 그렇게 매달리듯 말할 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담담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 손주들 몫까지 다 챙겨야 할 팔자라서 이제 늙어서라도 내 사람 지켜야겠더라. 그 한마디가 식탁 위를 쨍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젓가락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린 채 조금씩 떨렸습니다. 아들은 그냥 묵묵히 밥만 바라보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뒤로 더는 어떤 부탁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투자했던 공장은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도 큰 집을 정리하고 훨씬 작은 집으로 옮겼다는 소문이 시장통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장을 보다 옛 친구 경숙이를 만나면 꼭 한마디씩 하고 갔습니다. 정자야, 너 그때 그거 잘했더라. 저는 그때마다 그저 피식 웃었습니다. 굳이 대답을 길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친정 자랑을 늘어놓거나 우리 친정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도 저를 흘끗 보고는 어머니 더 드세요. 오늘 국간장 조금 덜 넣어서 심심하죠? 하며 괜히 눈치를 봅니다. 저는 그럴 때 그냥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굳이 뭐라 대답하지 않아도 이제 저 애가 더 잘 알 테니까요. 저요? 이제 손주 학자금 적금 붙는 재미로 삽니다. 아들이야 아직도 자리 못 잡고 왔다 갔다 하지만 손주는 또렷한 눈으로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묘하게 꽉 찹니다. 그의 학교에 들어갈 적금 통장을 혼자 열어보며 그래, 이게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짓이겠지. 조용히 그렇게 중얼입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져 있습니다. 두 뺨이며 목까지 잔주름이 얼마나 늘었는지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지면 종이장처럼 얇게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더 팽팽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속으로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도 조용히 밥을 하고 국을 끓입니다. 손주가 문 열고 들어오면 왔냐? 손 씻고 와라. 하고 자연스럽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처럼 애써 지은 것도 아니고 괜히 며느리 눈치 보며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서 스르르 올라오는 편한 웃음입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